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심화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주식 투자 지침서, 오늘도 강의를 통해 내공 쌓아보는 시간 40분 동안 마련해 봅니다. 비온 뒤 맑음, 날씨는 좋고요. 어제 만기도 무난하게 지나간 이후 후폭풍 없이 시장도 안정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큰 틀에서 다음 주의 시장도 이런 안정화권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주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시장 상황 봅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며 다시 장 초반의 고점 터치까지 이어질지 기대감 커지는 구간인데요. 김벽 캐스터,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양시장이 현재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맷집이 생긴 시장이 오늘장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안정적인 시세를 보여줍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3240선 위쪽에서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현재 오름세는 0.6%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최근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는 13조 5천억 원 가까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이 오전장부터 나란히 상승하는 구간에 있고요. 현재 장 초반의 상승세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11시 구간부터 상승 탄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3240선 위쪽을 상회합니다. 네, 수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요.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790억 원, 또 기관 쪽에서는 1211억 원 사자세고요. 반면에 개인을 보시면 2398억 원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철강금속 섹터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가 오후장에서 뛰어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철강금속 섹터도 2.3%가량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운수창고 섹터는 1.8%대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물류주들의 효과가 오늘 있고요. 통신업종도 좋습니다. 1.3%가량 오름세고요. 화학 섹터를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장 크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좀 강했던 소비주들은 조금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섬유유복 섹터 1%가량 밀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약간은 있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 이틀째 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음식료품 섹터, 증권업 섹터도 현재 약보합권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반도체 쪽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매수와 매도 쪽에서 엇갈립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팔자 기조를 취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합권 정도를 기록하며 81,000원 선 현재 위태로 온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그동안 조금 하락하면서 우려감이 있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까지 동반 매수하게 되면서 현재 무려 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2만 8천 원을 지나갑니다. 언택트 종목들 어제장 상승세 보여준 다음에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카카오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보여줍니다. 현재 1% 오르고요. 13만 5천 원 지나갑니다.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미래차 쪽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면서 오늘장 반등 나타나고요. LG화학은 2%대 그리고 삼성 SDI는 4% 오르며 63만 7천 원을 지나갑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자동차 쪽도 괜찮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현대차 1%가량 오름세고요. 기아 살펴보시면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8%가량 밀리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보합권 정도로 시장 대비해서는 부진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네, 포스코 현재 2%가량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 오늘 2.6%가량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쪽으로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5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물류 관련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택배 노조가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슈 자체는 물류 대란으로 좀 번질 조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솔 로지스틱스는 상한가 진입했고요. KCTC 23%가량 오릅니다. 동방도 상승 탄력 현재 확대되는 구간에 있고요. 6%가량 오르며 6,700
2,730원 기록합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으로도 보신 철강 쪽 현재 강한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보셔도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현대제철도 6%대, 화인베스틸, 현대 BNG 스틸 모두 5%가량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중국 쪽에서 감산 기조가 유효하다는 판단도 나왔고요. 이 철강 제품들의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강보합권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탄력 둔화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990포인트 잘 사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조금 강하게 했는데요. 이보다는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990선 근처를 맴돌고 있고요. 강보합권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1,944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1,308억 원, 비교적 크게 팔자세 기조를 보여주고요. 기관은 62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로 약간의 차별화가 있고요.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어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은 개별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시면 보합권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HLB도 보합권 터치하며 33,350원을 기록합니다. 네, 반면에 알테오젠 보시면 2%가량 오름세고요. 76,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랠리를 좀 펼쳐줬던 휴젤은 이제 조금은 차분해진 시세를 가져가고요. 차익 매물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5%가량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네, 펄어비스 쪽으로도 살펴보시면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카카오 게임즈 쪽에서 펄어비스 쪽으로 이동한 점까지 눈에 띕니다. 현재는 62,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 쪽으로 살펴보셔도 오늘 LNF나 에코프로비엠 모두 좋은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 소재 쪽도 역시나 이슈가 있습니다. 특징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요. 이 수소나 전기차 소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 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업 재편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소식이 있다면 국내 대기업 간의 협력 소식입니다. 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그리고 포스코의 효성을 더한 4자 수소동맹이 탄생을 했는데요. 오늘 수소 쪽도 괜찮습니다. 살펴보시면 평화홀딩스나 평화산업은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대우부품이나 유니크, S퓨얼셀 같은 수소 종목들은 현재 오전장 대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윗골이 달고 상승 탄력 좀 둔화된 모습이고요. 2차전지 쪽으로 해서 LNF도 5.6% 상승하면서 97,900원의 시세를 보여주고요. 아래쪽으로 세로닉스도 4% 오르며 1,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강의 본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거시적인 의미에서 정말 안정화에 접어든 건지 그리고 더불어서 섹터의 움직임까지 함께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흐름. 과연 얼어붙었던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말끔히 해소된 걸까요? 다음 주 FMC를 앞두고서도 우리는 안정화권에 접어든 건지 재차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함께 점검할 오늘의 교수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금요일마다 꼭 시장에 뭔가 맥을 짚을 때 전문가님을 꼭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내용도 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미국의 CPI부터 좀 살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연이틀 안정화권에 접어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5%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가 넘어갔을 때 시장이 좀 충격이 있었겠지만 예. 5%까지는 시장은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인정한다.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4.7%가 원래 예상치였죠? 네, 그렇지만 5%까지는 봤어요. 어느 정도는 봤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았고 네. 그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히려 시작할 땐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1.44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부터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연준을 믿는 것 같아요. 연준이 워낙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일단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적 있나요?
6월 좋다 하셨어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 네. 어차피 하긴 하는데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얽히고 설키면서 네. 지금 시장이 잘 가고 있는 거고, 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장막판에 외국인 7천억 정도 매수 현물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시장이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미리 거니까 보여줬다.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걸 계속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날, 어제 만기 전날이었던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이틀째 미국 국채 금리가 물가지표 전에도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네.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이 됐던 흐름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 이 부분을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결국 어지간한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갔죠. 철강이면 맞아요. 철강, 목재면 목재, 아니면 뭐 곡물이면 곡물, 또 이제 유가도 유가까지 이제 마찬가지고요. 7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러한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일단 뭐 소비자 뭐 생산자 물가지수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올라간 것 자체가 진짜 공급이 막 드라마틱하게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 가지고 같이 맞닥뜨린 이 지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쇼티지 나죠. 물류 같은 경우도 지금 얽히고 설키고 갖고 원하는 대로 딜리버리가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섹터를 기하학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가격을. 뭐 우리 보면은 저는 그 FPCB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삼성전기가 올라갔던 이유가 네. 시장 대비 40%나 얘가 갑자기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 단가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기를 비롯한 F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 줬고, 이렇듯 뭔가 하나하나가 얽히면 그냥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서 그냥 올려버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준이 말하는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다라는데 시장은 같이 동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리포트에서는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독일,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 5월 20일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사실 하향 추세를 나타냈다. 이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생산 차질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V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고 이 속도감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단 우리 매스컴만 봤을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나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잘 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버벅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섹터가 많아요. 네. 예, 실질적으로 뭐 여행과 관련돼서 늘 업종들이 돈벌이가 되느냐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100으로 봤을 때 10이 될까 말까, 아니면 아직도 이제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심리로만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만 봤을 때는 얘네들이 돈 잘 버나 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주가는 선반영되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결국 지금의 이 시장의 이 공급은 어찌 보면 기저효과 플러스 일정 부분 보복 심리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올라간 거지, 진짜로 물가를 상승을 지속적으로 올릴 만큼 공급이 뒤따라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번 발표요. 조금 더 짚어보자면 근원 CPI 기준으로는 29년 만에 최대고 전체 CPI로 보면 13년 만에 최대였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중고차 가격 지수가 크게 급등하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은 일시적일 거라고 봤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공감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차량 공급을 못 해요. 그러면서 신차가 늦게 나와서요. 오히려 이 중고차의 시세가 엄청나게 지금 더 부각되고 올랐다고 있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차를 지금 필요한데 1년 있다 준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중고차 시장으로 발길이 옮겨질 거고 네. 결국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네. CPI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고차 이게 아. 좀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 갖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비행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비행기 싹도 올라간 것, 이러한 것들이 조금 CPI를 올리는데 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이사 서서히 풀리는 과정이잖아요. GM, 포드, 현대차 서서히 공장 재개한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는데 6월, 7월에는 이런 중고차 가격이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급등했던 것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는 거죠? 차라는 게 필요할 때 팍팍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 심리라는 게 그때 한 달, 두 달 이루어지는 거고 이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경우도 갑자기 풀리지 않아요. 3개월, 6개월 서서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거지 좀 갑자기 지속적이다. 뭐 신차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할 가능성은 네. 제가 봤을 땐 없다.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고 뭐 중고차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번 달에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다음 달 갔을 땐 아마 많이 누그러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하자 말씀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3, 4, 5월 지속되더니 확실히 꺾인 이런 6월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는 금리가 치솟을 거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FOMC 앞두고서 이렇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 FOMC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확실히 그 우려를 덜었다고 보세요? 일단 뭐 6월 달 FOMC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 시간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사실 6월 FOMC보다 최태규 전문가님은 8월 잭슨홀 미팅 보자 그렇죠, 하시긴 그렇죠. 했죠. 네네네. 일단 7월 달 FOMC 회의도 7월 말에 있고 8월 잭슨홀 미팅도 8월 말에 있는데 일단 6월 달 같은 경우 FOMC 회의에서는 저는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CPI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 보아서라도 지금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부양책이다. 이 부양책이 7월 7일 날 이제 공화당하고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데드라인인데 결국 네. 그것을 좀 서로 민주당, 공화당이 같이 협력해서 이 부양안을 내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지금 시장에서 뭐 테이퍼링이니 뭐 이 금리 이러한 얘기를 할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 ECB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리 그대로 동결시켰죠. 분명히 경기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금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네. 결국 연준, 이 ECB든 우리나라든 결국 이 연준이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나가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부양책이다. 결국 이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FOMC 회의에서는 아마 기존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향 잡고 가고 기왕이면 7월 달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든지 아니면 8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거야. 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번 주에 보여준 미국의 금리 흐름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수의 흐름이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은 연준을 믿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은 안정이 돼요. 그런데 다만 지금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되자 또 계속되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결국은 다시 오르는 성장주를 지켜보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 안정화되면 성장주 더 힘 받나요?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IT, 특히 인터넷 플랫폼이 좀 좋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번 주에 살짝 꺾인 민감주를 보면서 그러면 이쪽으로는 힘이 약해지는 건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 사실 흑백 논리에 저희가 이렇게 양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요거를 제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차트 한번 네.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네. 거 차트 나오나요? 요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은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가 1월에 다시 한번 되돌림 주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어찌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는 요게 이제 몇 월 달이었냐면은 이제 4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번 쌍봉 만들고 쭉쭉쭉쭉 이제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5월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성장주와 어찌 보면 경기 민감주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경기 민감주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고 떨어질 때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비교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차트는 뭘까요? 내가 만들어 왔는데요. 자, 네. 요 보시면 요게 이제 2월 달이에요. 2월 달. 요 맨 위에 게 이제 포스코. 코스피, 그다음에 포스코요. 한국조선해양. 밑에가 HMM이에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해 가지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철강조선해운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5월 달 고점 찍고 어떻게 지금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60일 이평선까지 왔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이 밑에 여기가 60일 이평선이에요. 네.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쌍봉 만들고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예.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 걸 우리가 봤어요.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다른 종목 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 한번 차트 보면 어때요? 오히려 얘네들 올라갈 때 얘 홍보하면서 뚝뚝뚝뚝뚝 밀렸죠.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또 셀트리온도 한번 보면 얘도 그냥 계속 미끄럼 타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결국 10년물 국채가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의 시세가 나타나고 네. 결국 10년물 국채가 하락하니까 성장주 이쪽에서의 조금 힘을 이 시세가 받고. 다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은 이 테이퍼링 이러한 문제가 향후 나타났을 때 그러면 미 10년물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그때는 달라요, 또? 올라가게 되면 한번 반영했기 때문에 오. 철강조선 얘네들이 한번 반영했기 때문에 요번에 뭐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기보다는 또 새로운 어떠한 섹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움직임이 연출되기 때문에 10년 무국채가 올라가니까 다시 철강조선해양 이걸 봐야지. 물론 얘네들 차트 보면은 저 지지해주면서 한번 반등 나오는 자리라면 일정 부분 나오겠지만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저는 우리가 이제 1.8까지인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랬죠. 괜찮아요. 네. 근데 2% 넘어 올라가 버리면 어떤 섹터든지 다 거기에 오히려 부작용이 작용되면서 시장 전체가 출렁이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10년물 국채 올라가니까 경기 민감주 갔으니까 그때도 간다? 그땐 같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일단은 안정화권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주는 보수적으로 보자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관심권 안에 있는 성장주에서는 유독 좀 기대되는 섹터가 있다면 좀 가격 메리트 있는 쪽도 워낙 잘 봐주시니까요.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성장주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새 방송에서 뭐 2차 전지, 5G, 반도체 요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이제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예. 이들 종목을 좀 7% 10%만 보자고. 얘네가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 위해는 좀 지금 힘이 약해요. 더 가겠지 하고 좀 보다 보면 안 가. 그리고 오히려 오늘은 2차 전지 가면 내일은 또 5G 가고 내일은 또 너무 반도체 가고 짧게 짧게 움직이니까 조금은 우리가 목표를 낮추고 방망이 짧게 잡고 순환하는 그러한 모양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섹터이냐. 뭐 나 5G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6월 달은 그런 쪽에서 결국 금리 미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양새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성장주 기술주의 주가는 순환하면서 아마 올라감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제약바이오도 같이 끼고 네. 2차 전지, 5G, 반도체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까지 좀 보자. 그러면은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그 정도 포트폴리오 갖고 가게 되면 어느 종목이든지 네. 아마 일정 부분 수익 줄 수 있는 네.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기준점은 미 국채금리 2% 도달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달의 전제 조건은 테이퍼링의 본격적인 어떤 언급인가요? 8월? 9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벌써 미리 시장은 알고 또 내려가 있어요. 우리 저때 테이퍼링 했듯이 테이퍼링 이야기할 때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저점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지난주에 때문에- 저희 긴 그림으로 한번 체크 쭉 했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 증시, 뭐 글로벌 모든 증시가 지금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 상단에 다 있어요. 네, 조금만 몸부림치면 다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또 조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네. 신고가 만들면 또 조정을 조정을 줘야지 받는다. 또 올라가든지 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지금 자리는 어느 시장이든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열어놓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다음 주면은 3,266 그거 치고 간다라고 봐요. 엊그저께 말에 3,264까지 갔으니까 결국 만기일에 보여줬던 외국인의 그 스탠스가 결국은 계속 우상향이거든. 그러면은 3,266 플러스 3,300까지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막 한 달 전부터 3,300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했고 그랬는데 그 가능성이 네.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서도 보여준 것 같아요. 시장이 제일 빠르고 제일 현명하다라는 점을 이번 주에 물가지표 전에 이미 확인하셨죠. 역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우려 시그널은 먼저 시장이 줄 거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겁먹기보다는 차차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성장 기술주의 순환매는 계속된다라는 답변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6월 계속 좋다라는 의견 속에 6월 마지막까지 이제 한 중반 정도 남았는데요. 시장 전략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이제는 FOMC 회의 있는데 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1%뭐 문제가 될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 연준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그냥 우상향 쪽으로 방향 잡고 가는 게 더 맞고요. 혹여라 연준에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해. 그건 매수기예요. 매수기회니까 지금 역시 시장이 매수가 입장.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절할 시장이냐 아니면 하락했을 때 비중 확대할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지금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 6월 달 좋으면 7월 8월 중에 한번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 본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고 큰 그림에서 시장에 조금 뭐랄까 현금을 좀 확대해야 될 시점을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크게 뭐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고요. 여튼 시장이 변동을 주니까 기본적인 현금 10 내지 20%는 항상 갖고 가는 게 좋아요. 현금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걔는 하락을 안 해. 하락을 안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수해가지고 맨날 올라가나요? 절대 안 올라가죠. 근데 현금이라는 종목은 절대 하락 안 해요. 이것처럼 좋은 종목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면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연초에 참 많았었는데요. 우리 계속되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 속에 가장 든든하게 한켠에는 현금을 좀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관심 종목들의 순환매는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맞죠, 전문가님? 그럼요. 네.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성장주들의 순환매 관점에서의 보유 전략은 유효합니다. 4월에 전강 후약, 5월에 전약 후강, 그리고 6월에 기조는 상당히 좋다. 저희 3달째 최태규 교수와 함께 시장 큰 그림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강의 전략도 더 참고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중국의 5월 굴삭기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급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기계주들이 줄줄이 다 밀렸습니다. 일단 오늘 확인해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또 힘을 주며 3% 급반등이 나오고요.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진성-TSC 모두 상승입니다만 DY파워는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과연 꺾인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실 텐데 저희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안 좋았어요? 5월에 이제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 실적 얼마나 쇼크가 나왔는지 그 원인도 파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2개월 연속 굴삭기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 3월부터 8월까지가 비수기래요. 줄어드는 시기에 있는 거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좀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쪽으로 많이 밀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일정 부분 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뭐 수치상으로도 5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25%가 나타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6월부터 또 비수기에 완전 진입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갔다고 봐야죠. 얘네가 3월부터 안 좋은 거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 좋은 건데 일단 이 기계 장비 쪽은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꾸준히 뭔가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예. 하락할 때 근데 무조건 추미하지 마시고 자리 잡을 때 하자. 일단 그 전략적으로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 네. 또 미리 힌트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마지막에 전략 들어보고요. 그러면 4월, 이미 3월부터는 조금 추세가 꺾였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4, 5월에 특히 2달 동안 판매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사실 연초에 작년에 너무 서프라이즈했던 이 중국의 인프라 지표 때문에 굴삭기 너무 좋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리포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부진하게 월별로 나오고 있다는 건 사실상 중국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중국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이었죠. 그때 판매량이 5만 대였대요. 그때 저점 찍고 지금 6년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지금은 꼭지에 다다른 거죠. 그럼 일정 부분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계 장비 쪽은 네. 중국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일단 중국 시장의 좋은 점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보면 중국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막 나올 때는 항상 거기서 경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좋은 뉴스 막 나온 다음에 어때요? 빌빌빌빌 됐잖아요. 예, 그 뭐 LG화학이나 이런 2차 전지도 항상 주가가 고점에 나왔을 때 너무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 뉴스에 그냥 현혹되는데 그걸 거꾸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반반이 아니라 아마 7대 3으로 안 맞아요. 오히려 맞는 경우가 3이고 오히려 7이 안 맞을 정도로 고점에 좋은 뉴스 나올 때는 항상 오히려 더 경계감을 갖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중국 같은 경우 일단 너무 많이 미리 선반영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좀 작아 보이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중국 입장에서 갑자기 뭐 뭐랄까 공사가 줄고 막 이러한 것보다는 네. 장비도 사면은 뭐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노후화돼야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요 이후 요 비수기를 떡 지나가고 나면 또 연초 되면은 다시 또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종목들을 굳이 꼭 거기 중국에만 국한시켜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중국 쪽에서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는 거예요? 호황제를 같이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뭐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호재를 찾아야 돼. 내수 인프라 쪽에 답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중국 그렇죠. 쪽의 모멘텀은 확실히 약화됐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쪽 종목 쪽에서 네. 중국하고 조금 깊이 있게 관심 있는 건 두산 인프라코 요 정도만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오히려 우리 내수 쪽을 좀 네. 보면서 이들 시장을 연말까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말고도 연초부터 좋았던 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질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갖자라는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뉴스 경계하자 말씀하시니까 이쪽은 문제 없는 건지도 걱정되는데요. 괜찮습니까? 일단 중국 차치하고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워낙 큰 시장이에요. 중국이 14억이고 아마 중국이 인도가 한 13억 인구가 될 텐데 예. 여기 코로나가 진짜 창궐하고 그냥 사망자가 길에 즐비할 정도로 문제가 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이 인프라 얘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단계에 있지만 그 외에 유럽 아니면 여타 신흥국, 미국 이런 데는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환경을 봤을 때 이쪽 이 기계 장비 쪽 섹터 내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봤을 때는 좀 플러스 요인이 있다. 좀 이렇게 괜찮아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또 캐터필러가 밀려서 걱정했는데 두산 밥켓은 또 미국 쪽으로의 향 매출이 큰 그렇죠.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등이 나온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했다시피 선진국, 인도, 신흥국 계속해서 판매 증가 전망 나온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주 우리 내부 쪽으로 가서 실적 점검해 볼게요. 2분기에 중국 쪽의 4, 5월 지표가 약했기 때문에 2분기에 이것이 컨센에 다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실적 전망치 좀 눈높이 낮춰야 된다고 보세요?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괜찮아요. 나올 거예요. 2분기요? 일단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네, 잘 컨센 보시면 볼게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5% 늘어납니다. 네. 4,356억.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94억으로 한 41% 늘어나요. 이게 YOY인가요? 전분기 대비. 아, QOQ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작년 2분기 대비 지금 24%, 영업이익 41%, 그다음에 오. 두산마켓도 영업 매출액은 27%, 그다음에 아. 영업이익은 132% 이렇게 얘네들 예상이 잡혀져 있어요. 예. 그만큼 2분기 실적 좋아. 근데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죠. 그 주가 흐름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은 리듬이에요. 잘 리듬 타면서 매매하면 되고 결국 물렸는데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남아 있을까요? 당연하죠. 미국 인프라, 아니 우리 내수 인프라요. 그렇죠. 우리 게 이제 큰 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죠? 대선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름 이후에는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그냥 제가 퉁쳐서 인프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건설, 시멘트, 다 기계 포함이 장비 된다. 모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원전까지. 그래서 이 큰 네 덩어리를 포트에 담아가지고 가는 건 중요하고요. 예. 결국 고점에서 살 때는 일단 안 사기 뭐 하면 조금만 사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놓고 밀릴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여름 이후를 보자. 그랬을 때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해외 쪽 볼 필요 없어요. 뭐 미국이고 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 시장에서의 이 큰 줄기를 봐야 되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그 건설, 시멘트, 기계 장비 이들 종목이 평상시에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면 시장에서 부각되는 섹터냐라고 할 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몇 년 만에 올 수 있는 큰 뭐랄까 빅사이클이라고. 한번 이 BTS가 될 수 있는 이 계절이 온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일정 부분 뭐랄까 관심 갖고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설기계주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반기 봤을 때 괜찮다고 보시는 게 토픽이 어느 쪽인지도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인프라 둥글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인프라주에서 건설기계는 한 몇 위쯤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네. 저는 일단 인프라 쪽에서 1등을 저는 시멘트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건설을 아주 좀 방대하죠. 네. 뭐 진짜 오리지널 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 아니면 건축자재, 인테리어 뭐 아이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종목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튼 그 중에 뭔가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건설 몇몇도 있어요. 네. 그다음 저는 세 번째는 이제 기계 장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인프라 투자 쪽에서의 가장 큰 대장은 시멘트, 그다음에 건설, 좀 더 보면 기계 장비, 그다음에 최근에 핫했던 원전 이건 아마 이제 정책 테마로 해가지고 아마 조금 많은 변동을 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저희 1번 강의 주제가 민감주 그리고 가치주의 움직임은 꺾이고 다시 성장주가 갑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보여주셨던 뭐 포스코, HMM 이런 종목들의 시세를 좀 차트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딱 5월 10일 즈음에 좀 꺾였더라고요. 네. 보면 우리 건설기계주 안에 현대건설기계도 굉장히 잘 가다가 딱 5월 10일 요때 같이 꺾였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안정화되고 다시 오르더라도 민감주가 아주 강하지 않다면 혹시 건설기계도 이미 시세가 강하게 난 건 아닌가, 이쪽에서 기대 너무 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질문 드려요. 그래서 나는 이 얘를 3등으로 놓은 이유가 다른 건설주, 시멘트주 보면은 이렇게 네. 안 움직여요. 그냥 지금 다른 종목들은 이미 다 먼저 우선순위 주신 쪽은 다 고점이에요.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주제가 이제 건설 기계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쁘게 좀 이야기는 사실상 보수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야기는 네. 하지만 저는 이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시멘트 건설입니다.
예, 종목 우리 돈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살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멘트 건설 쪽에서 포커싱하고 그다음에 이 원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 데미지 입어가지고 좀 하락하게 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미국향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큰 두산밥켓은 가장 실적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고점 대비 덜 밀리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주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좀 하방이 좀 더 열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요. 건설기계, 더 크게 인프라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는 또 따로 있다는 점이 오늘의 또 다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전략 충분히 참고해 주셨길 바랍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최태규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 다소 조금 시작 때와 비슷한 움직임 속에 크게 탄력이 붙진 않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조금 더 응원해 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